이어서 그럼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저희 개발협력 분야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를 빼고는 뭐 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 모든 사업, 모든 영역이 코로나19 이후 내지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의 선배로서 또 이 분야를 바라보실 때 이 개발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 또 아프리카에 대한 또 마음이 있는 많은 또 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뭐 구약의 예언자 정도는 돼야 돼요. 거의 예언 수준의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요즘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구에 패스트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인구의 뭐 30%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 사망자 숫자가 한 40만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77억 인구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30%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유럽이라고 믿었던 시대니까 그 시대 30%의 중세 인구가 죽었다고 하면 충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한 분이 주장하는 유목민 이야기를 쓰신 분이 있던데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데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갔어요. 무슨 중국에서 만리장성 그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지은 큰 산성 하나가 그 만리장성이라는 사실 큰 건물이죠. 그 하나가 어떻게 서방 국가의 패스트가 나와서 저기 전멸의 위기에 한번 몰릴 적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 이야기는 길어요. 근데 만리장성을 쌓은 이후로 북방에 살던 유목민족들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약탈과 그 다음에 뺏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훈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헝가리 뭐 침입한 사건, 로마의 위협이 되었던 사건, 교황이 훈족과 이제 협상하고, 근데 그런 것 상황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들이 이제 몽고라는 제국이 있었던 거고, 몽고가 동아시아에서 창궐했던 전염병인 패스트가 걸려서 죽은 병사들의 시체들을 서유럽의 도시 성곽에다 던져넣는 공성전에서 사용한 처음에 뭐 생물학 무기죠. 그렇게 해서 던져넣은 병이 패스트입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떻게 옮는지도 잘 몰랐고 병군에 대해서 그냥 죽는다는 것만 알았지 이게 어떻게 옮겨지는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유럽을 강타하는 어떤 변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만리장성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수천 킬로 바깥에 있는 지역에 인류를 전멸로 몰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조금만 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온 거랍니다. 만리장성이 유럽 패스트를 원인이었다.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먼 시간과 공간을 거리가 있는 거지만 미친다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시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인류가 신경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축적돼 가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위협 속에 살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하루아침에 뭔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이제 누가 얘기해도 틀릴 가능성은 다분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는 인간들의 활동에서 아니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의 길고 긴 꼬리 연결고리 속의 끝에 있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놀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뭐 성경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늘 있어 온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금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도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먼 관점에서 어쩌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2달 동안 그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활동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고민하기에 앞서 지나온 우리의 삶이나 활동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답변 주셔서 굉장히 개발협력 분야에 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교수님, 오늘 이 시간은 마치 짧은 개발협력 강의와도 같은 느낌인데요. 참여하고 있는 또 이제 청취자들이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락다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로 인해 생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의 정부 역량이 생계 지원은 물론 공중보건체계가 완비되지 못해서 무척 혼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중보건체계가 미비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생계활동을 위해서 락다운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다수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일까요? 짧은 시간 내에 갖출 수 없는 이 공중보건체계를 좀 더 속도를 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사실 이제 무게가 있어요. 뭐 야구로 얘기하면 이제 묵직한 직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validity, 그러니까 그 질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적시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요 앞에 질문에 제가 답변하면서 했던 이야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는 것, 사회적인 우리가 vulnerability라고 해요. 제가 한국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세요. 강의 중에 나오던 말도 듣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약점이요. 르완다 인구가 1100만이에요. 제노사이드 이후에 베이비 붐이 한번 일어나면서 인구가 800만에서 600만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100만입니다. 25년 만에 500만이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이제 인간의 어떤 복원력이라는 문제가 이제 다시 인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세대를 사는데 의사가 의료 면허를 가져서 의사협회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의사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현재 르완다의 의료 면허를 갖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숫자, 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니까 활동하는 숫자 900명입니다. 900명, 작년까지. 1100만의 인구를 900명의 의사가 맡고 있어요. 맡고 있다. 비율 계산해 보시면 돼요. 1100만 나누기 900. 도대체 한 명의 의사가 몇 명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의사 한 명이 소위 말해서 제너럴 닥터가 나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분야를 다 보는 그런 사람 900명 있는 거예요. 그게 1100만을 맡는 겁니다. 근데 무슨 수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이한 질병이 이곳에 도착했다고 해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9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몇만 명이 있겠죠. 합쳐서 그걸 막으라고. 우리 한국처럼 모든 보호 장비를 하고
지원자를 받아서 아까 제 고향 대구라고 얘기했는데 대구에 모여가지고 막는다고 막은 필사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근데 간신히 겨우 어떻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에 이 나라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간신히 여러 가지 큰 것만 막아가면서. Thank you po.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그 이전에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현재 아프리카가 가장 적은 확진자 숫자를 갖고 있고 사망자 숫자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하실 때 그럼 아프리카 가장 안전한 대륙이네? 그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면 저처럼 의심이 많아서 제가 별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이 많아서 저거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숫자일까? 대부분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안 물어봤지만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숫자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건가에 적절하게 비칠 수 있는 숫자. 그 숫자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루안다에 제가 뭐 루안다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근거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직관입니다.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뭐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직관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한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우러나오는 시간을 두고 쌓아놓은 데이터에 대한 경험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탁 떠오르는 걸 그걸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감과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제가 봐온 여태까지의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질병들을 늘 말라리아로 1년에 50만 정도 죽는데 우리가 그 몇 명이 죽어 제가 처음 우간다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로 죽는 숫자가 우간다만 20만이었어요. 전 세계 200만 그럴 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노력해서 50만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그게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인류가 잘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개선돼야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우리가 닥쳐서 보니까 정말 우리의 약점들이 한꺼번에 확 노출되는 느낌, 우리 진짜 이게 공력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느낌, 그 다음에 안타까움 속에 또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한참 고민하는 시기에 내년에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압도당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만큼 노력을 해왔는데 아니면 우리 개발업계가 한국이 한 20년 KCOC가 처음 생긴 연도가 언제죠? 제가 그 이듬해인가 처음 만났죠. 생길 때 그때쯤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20 몇 년 같이 일을 해오고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고받고 했는데 좀 나아진 게 있을까? 나아진 게 있다고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도 사실 충격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점은 관심 가지신 분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담을 꾹 누르고 잘 참고 평생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부담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여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인식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인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알게 됐음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떴으니까 생기는 그 마음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 질문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눈을 뜨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수불태, 낙장불입 딸 한번 던지셨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부지런히 답을 찾아가시는 거. 그걸 제가 이제 뭐 답이라면 뭐 답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뭐 저랑 같이 고민해도 좋고 뭐 필요하시면 루안다 오셔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진솔한 답변,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이 책임지고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르완다로 와라, 네, 초대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현지 NGO들의 활동이 둔화되고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의 연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NGO라는 것들, 태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자산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가 막연해서 우리가 취직하게 되고,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는 어떤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군대 가듯이 그렇게 온 곳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그 앞에 질문하신 분처럼, 제가 그 사태의 심각성, 문제의 깊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느꼈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있고 아마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길을 간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 왔다면 답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답은 없어요. 문제를 받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는 거는 우리 타고난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는 더 자주 아니면 더 많은 솔직한 얘기들을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뭐 제가 악수 못하고 이런 것들 때 악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정도 친밀도가 떨어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횟수가 많을수록 좋고 더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화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갖춰가면 반드시 좋은 서로 간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NGO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NGO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국만의 답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연대, 우리가 연대란 말을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연대.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동료의식.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누군가는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는 배워서 하는 거죠. 뭐 언제 우리가 당군 일에 처음으로 NGO 만들어가서 여러분 그 몽고 사람들이 몽고 사람이란다. 고려 사람들이 몽고에 가서 의료 진료하고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선의 의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도와주고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을는지 모르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말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가서 활동하고 한 건 정말 지극히 최근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5,000년에서 지극히 최근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파이어니어들이신 거예요. 정말 파이어니어들입니다. 안 하던 일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 한민족은 아니더라도 이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하기 시작한 극히 일부,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있었던, 앞으로도 있어야 되니까 있는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만나서 우리의 갖고 있는 대화와 고민의 깊이와 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심층 있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중한 자료로,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후배들에게 혼자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